안녕하세요, 사람입니다. 불후 딸 리수투를 본 사람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브래디 코베가 원래 배우였거든요. 미카엘 하네케의 퍼니게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인데, 퍼니게임이 1997년작이 있고 2007년작이 있는데 둘 다 재밌어요. 둘 다 좋고 둘 다 미카엘 하네케 감독이 다 만든 거예요. 자기가 97년에 만든 거를 10년 후에 똑같은 거를 또 다른 배우를 가지고 리메이크를 한 거거든요. 이 브래디 코베 감독은 2007년 퍼니게임에 나왔었어요, 배우로. 지금이랑 이미지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때 그 배우가 이렇게 감독이 돼서 만든 영화를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이 브루탈리스트 정말 감명 깊게 봤고, 제작비도 $10,000,0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10,000,000면 우리 돈으로 한 145억?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이 영화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비용으로 너무너무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빠바바밤 하는 이 음악, 이 영화 명작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이 음악 있죠. 빠바바밤 하면서 그냥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 영화가 명작일 거라는 걸 어렴풋이 다들 관객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래서 그 명작 전용 음악 같은 게 이제 확 깔리니까 벌써 시작부터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헝가리계 유대인 그리고 건축가였던 라즐로 토스가 배를 통해서 뉴욕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의 가족, 아내, 조카 이렇게는 지금 당장 올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뉴욕으로 오는데, 그 배에서부터 뉴욕에 도착하고 하는 그때 카메라의 움직임, 마치 그 배에서 배멀미가 섞여 있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그때 동유럽의 상황에서 뉴욕으로 오면서 뒤틀리고 혼란스럽지만 마치 변이 창자 속에서 꿀렁꿀렁 거리다가 쑥 빠져나올 때처럼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자유의 여신상 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또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요. 그렇게 꿀렁거리는 일종의 배설 같은 연출이 굉장히 그때 당시 라즐로 토스의 심정과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사촌 아틸라의 집에 얹혀 살게 돼요. 근데 이 아틸라라는 사촌이 가구 사업을 하고 있었고, 라즐로는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죠. 왜냐면 원래 건축을 하고 했었으니까 그걸 디자인하거나 간단하게 만드는 데에도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멀끔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서재를 쓰고 있는데 그 서재를 자기가 서프라이즈로 좀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다, 선물처럼 그런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라즐로랑 아틸라가 직접 그 현장에 견적을 좀 내야 되니까 직접 가서 그 서재를 볼 겸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확실히 부잣집이고, 그래서 라즐로랑 아틸라가 아주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되고 정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 보는 인간들이 자기 집에서 막 그렇게 다 어질러 놓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 아저씨가 벤 뷰런인데 굉장히 부유한 사업가예요. 그래서 벤 뷰런 아저씨가 라즐로랑 아틸라를 그 상황에서 바로 가라고 그냥 내쫓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돈도 안 주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재값은 뭐 자재값대로 또 다 써버렸고 임금도 당연히 못 받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라즐로랑 아틸라의 사이도 완전히 그냥 틀어지게 되고, 아틸라가 그냥 라즐로를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라즐로가 이제 간 곳은 불황자나 홈리스들이 거주하는 그런 자선 시설 같은 곳에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고든이라는 이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마약까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가 비스타비전 필름으로 찍었는데, 이 비스타비전 필름이 보통의 35mm 필름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해상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비스타비전 35mm로 찍은 거를 나중에 70mm로 확대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깊이감이나 이 건축물이 많이 나오는 이 영화에서 그 웅장함을 담아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필름 스크래치가 거의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찌끄레기가
삑삑 하면서 이렇게 화면에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내러티브를 이제 따라가긴 해야 되는 영화니까 너무 스크래치가 많으면은 신경이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스크래치는 없으면서도 가끔씩 그 하얗게 손상된 부분이 찍찍 나오니까 그게 또 이 영화의 그 시대적 배경이랑도 질감이 너무 잘 맞고 그 맛있는 화면 질감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라줄로는 고든이랑 같이 하루하루 이제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하거나 하면서 살아갑니다. 노래 나오면서 고든이 입으로 립싱크 하는데 노래는 그대로 나오는 그런 화면이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그걸 딱 보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땀이 마르면서 햇살을 맞으면서 쉬는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서재를 리모델링 해줬더니 내쫓아냈던 그 반뷰렌 아저씨가 라즐로를 찾아옵니다. 자기 서재가 막 잡지에도 나오고 그 공간을 디자인한 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실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반뷰렌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어머니랑 같이 이제 집에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짜증이 막 더 났었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라즐로한테 그때 못 줬던 돈도 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라즐로의 가족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주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라즐로 가족들 최대한 미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아보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라즐로 토스라는 건축가의 이 예술성과 가치를 알아봐준 그 반뷰렌이 이제는 돌아가신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추억과 자기 인생의 우여곡절 중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인이 된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에서 문화센터를 그 어떤 언덕 위에 딱 건설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을 해요.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 극장, 그리고 예배당까지 합쳐진 거대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라즐로에게 맡기고요. 그러니까 라즐로는 얼떨떨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고, 그리고 갑자기 제안을 하니까 얼떨떨하지만 되게 설레고 흥분되는 감정도 같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라즐로 토스의 친척들이랑 가족 사진 같은 게 이제 딱 나오면서 15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타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 보통 나가서 이제 화장실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장실을 갔어요. 이제 CGV 화장실의 어떤 이 건축, 이 모서리 부분의 이 각이랑 직육면체들의 형태, 어떻게 접합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 건물의 형상과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오줌을 누면서 손을 씻고 나오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영화를 푹 빠져서 이제 보다가 인터미션 시간에 잠깐 나와서 오줌을 싼 거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이제 건축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됐다. 아주 잠깐 동안.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티 센터의 건설이 시작되고, 그때쯤에 라즐로의 아내인 에르제베트랑 조카인 조피아가 오게 됩니다. 그 벤뷰렌이 소개시켜준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런데 에르제베트가 영양실조성 골다공증인가? 그래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즐로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조카인 조피아는 근데 이 조피아 이 발음이 좀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좀 그런데 조피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조피아는 아무래도 그때 전쟁을 경험하고 하면서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 근데 그런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하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말이 정말 신체적으로도 나오지도 않고 심리적으로도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에르제베트와 조피아가 미국에 와서 이제 라즐로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도 항상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죠. 건설이 진행되면서는 어떤 컨설턴트랑 계속 갈등을 겪고 부딪히고, 그리고 반뷰렌 아저씨는 자꾸 기분 나쁜 소리하고, 왜냐면 라즐로 토스가 아무래도 헝가리에 살다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발음이 미국에서 4, 5년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아직 좀 유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산지 4, 5년이나 됐는데 무슨 어디 구두 닦기 같은 억양이다 막 이런 식으로 놀린단 말이에요.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기분 나쁜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막 쌓이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벤뷰렌 아저씨의 아들인 해리는 또 조피아한테 계속 찝쩍거려, 이상하게.
그래서 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가족들이나 자신이 이 사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 어려움들, 이런 게 계속 쌓여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싣고 오는 열차가 사고가 나면서 반뷰렌 아저씨가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냥 이 프로젝트 엎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라즐로도 다 끝났다고, 아내한테 막 화내면서 다 끝났다고 난리를 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얼마 후에 또 벤뷰렌 쪽에서 다시 잘 해보자 해가지고 또 라즐로를 부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브루탈리스트라는 이 영화의 제목도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양식을 추구하는 뜻의 브루탈리스트, 이런 식으로 지어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도 그 무시무시하면서 차갑고 웅장하면서도 단호한 그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한 건축물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것도 브루탈리즘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쓴 사람 중에 안도 타다오 건축가가 계신데, 제가 안도 타다오 전시회 갔던 그 영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일 있으면 보시고요. 제가 뭔 소리 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그렇게 브루탈리즘적인 건물인데, 그 커뮤니티 센터도 거기에 예배당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건물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 십자가가 근데 태양을 받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건물이 그 빛을 받아서 그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어떤 대리석으로 된 조각상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대리석을 위해서 이제 대리석 채석장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카라라로 갑니다. 저는 그 채석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거기에 분위기가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이 내면의 원시적인 깊숙한 것을 퉁퉁퉁 건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는 씬이었어요. 그 채석장에서부터 해서 이탈리아에 머무는 그 시간들이요. 하얗게 대리석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를 비춰줄 때는 정말 말이 필요 없이 당연히 너무 아름다웠고, 그 불규칙한 무늬들 하며 시간의 흔적들이 거기에 담겨 있달까? 그런 기분도 들면서 그날 밤에 이제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벤뷰렌 아저씨가 저 위에서 술 먹다가 내려다 보다가 라즐로는 또 구석탱이에서 마약 맞으러 또 가고, 라즐로를 보고 벤뷰렌 아저씨는 그런 짓을 하고, 이러면서 그 일련의 씬들이 잠재돼 있는 이 원소를 비춰주는 듯한 그런 씬이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겉에서 보면은 그냥 매끈하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고 무시무시하게 차갑게 쫙쫙 뻗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 콘크리트도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다양한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그 원소처럼 이 인간을 구성하는 잠재되어 있는 별의별 원소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벤뷰렌이 라즐로를 강간하면서 막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매춘부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뱉으면서 강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가끔은 우주가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뭐 치열하게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고 뭐 슬픔을 느끼고 뭐 잔인하다고 느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주는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참 잔인하게도 우주가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 가면서 살고는 있는데, 어쨌든 우주는 무관심한 거죠. 그렇게 이탈리아에서의 여정이 끝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도 라즐로의 고통, 그리고 그 아내인 에리자베트의 고통은 없어지진 않아요. 에리자베트의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고통까지 맞물려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리를 아파할 때 자기가 세면대 밑에 숨겨뒀던 그 마약을 또 주사하면서 이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들, 이런 게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리고 어느 날 엘리자베트가 벤뷰렌 아저씨가 식사할 때 딱 가가지고 왜 내 남편 강간했어? 거기 여러 손님들도 있는 데서 이제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벤뷰렌 아저씨가 아니 라즐로 그 인간은 마약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제정신 아니다, 그 사람 말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사라졌죠. 아마도 어딘가 자살을 했다거나, 영화상에서
어쩌면 그 커뮤니티 센터 안에 어떤 공간에서 자살을 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암시가 되긴 하는데, 라즐로가 처음에 이 커뮤니티 센터 건설에 대해서 도시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건축 모형을 가지고 태양과 같은 어떤 빛이 들어왔을 때 이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떤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때 손전등을 가지고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추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는 우리 관객한테는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벤 뷰렌 아저씨가 사라지고 마치 거기서 자살을 했을까라는 느낌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로 찾으러 들어가면서 손전등을 막 비추고, 마치 그때 모형을 소개하면서도 손전등으로 이렇게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연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 밤에 햇빛은 없고 달빛이 있을 시간에 그 손전등을 가지고 그 건물 안을 비추고,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대리석 표면에는 달빛을 받아서인지 십자가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 연출을 위해서 그때 모형을 시연할 때는 우리한테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이 어두운 상황, 벤 뷰렌이 사라지고 죽었을 만한 상황, 그리고 이 어둡고 무겁고 찝찝한 감정이 가득한 상황에서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때 그 아저씨를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전등, 그리고 깊은 곳에서 울렁거리는 그 물, 이 커뮤니티 센터 자체가 어떤 한 인간을 뜻하는 느낌이 났어요. 영광과 부끄러움, 숭고함, 치욕스러움, 평안함, 혼란, 이런 게 다 혼재하는 인간 그 자체 같았다, 그 커뮤니티 센터가. 빛이라는 거는 태양에서도 나오고 달빛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손전등에서도 나온다. 브루탈리즘적인 건축물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부조리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래서 무한하면 또 제가 좋아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나오면서 라즐로토스 회고전 같은 걸 해요. 라즐로토스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굉장히 노쇠하신 모습이고, 근데 이 휠체어를 끄는 사람이 조피아인 거예요. 어린 조피아. 그런데 그 똑같은 배우가 연기하지만 걔가 조피아의 딸인 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큰 나이든 조피아는 다른 배우가 연기하고요. 아리안 라베드더만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부인이시기도 하고 배우이신, 굉장히 그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조피아가 컸다고 하기에는 아예 너무 다른 사람이고, 너무 얼굴이 다른 배우, 그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고 골격 자체가 이제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 뭐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렇게 조피아의 딸 역할을 옛날 조피아 역할 했던 사람과 동일한 배우로 쓰면서 그 캐스팅으로 인해서 이제 세대마다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어떤 삶의 고통이나 경험들이 계속 그렇게 세월에 따라서 묻어 나오면서 그게 표현돼 있는 어떤 인류의 유산들, 그런 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캐스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설하는 어른 조피아가 이제 완전히 얼굴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그런 순환하고 윤회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이해하면 또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조명이 예술이었는데 자연광도 많이 쓰고, 특히나 처음에 벤 뷰렌 아저씨 서재를 리모델링 해줬을 때 야, 그 공간은 현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의자에 여기 이렇게 휴대폰 꼽는 데도 있잖아요. 책을 놔도 되지만 솔직히 이제 현대시대에 여기 휴대폰 꽂으면 되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의자 이케아 같은 데서 브루탈리스트 의자 이런 걸로 만들어서 팔면은 일시적으로 꽤 잘 팔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서재의 그 채광하며 미니멀한 디자인이랑 그리고 그 핸드폰 거치대 의자까지 너무 좋았고, 카메라가 가끔 긴박한 순간에서는 이제 핸드헬드로 손으로 들고 찍는 카메라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적절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톤이 이 시대적 배경이랑도 너무 잘 와닿게 질감이 딱 형성이 돼 있었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어떤 건축물들, 아주 차갑고 무자비하고 중후한 건축이지만 동시에 어쩌면 여러 사람들의 영원한 역사의 징표 같은 건축이랄까, 이걸 설계한 라즐로, 그리고 직접 몸을 써서 힘들게 만든 고용된 일꾼들, 그리고 이걸 만들려고 기획한 벤 뷰렌, 그리고 라즐로랑 다퉜던 컨설팅맨, 그리고 라즐로의 아내와 조피아, 그리고 벤 뷰렌의 자녀들, 그리고 벤 뷰렌의 돌아가신 어머니 등등,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찢기고 희생되고 깎인 징표와 같은 건축.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기분을 들게 하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라즐로를 비롯한 인물들도 이 세상에 영문도 모른 채로 갑자기 태어나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본능과 욕망을 표출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행복해하거나 학대받거나 이러면서 보내온 시간들. 이 개 같으면서도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기념 비석 같은 그런 건축물 같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또 그 건축물 같았고, 그 건축물 자체는 또 한 인간 같기도 했고, 마침 저도 누구나 발버둥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만간 언제 소개해드릴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브루탈리스트는 이 영화에 나오는 실제 건축가 라즐로토스 이런 사람은 실존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완전히 이 실존했던 인물의 전기 영화 같은 아주 대서사실을 이렇게 아름다운 질감으로 뽑아낸 게 굉장한 예술적 성취이고, 정말 감독이 잘했다도 있고 여러 스태프도 당연히 잘했고, 하지만 또 에드리안 브로디가 연기가 진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그리고 벤 뷰런 역할을 한 가이 피어스는 진짜 늙지를 않던데요. 아니 보통 누구나 나이가 들면 중력으로 인해서 얼굴이 아래로 이렇게 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목구비가 그대로 이렇게 단단하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얼굴에서 조금 더 희끗희끗 조금 나이가 들었다 정도지 정말 단단하게 딱 잡고 있어요, 눈, 코, 입을. 그래서 진짜 여전히 잘생겼다. 너무 매력적인 영화였고 3시간 30분이 절대 길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영화가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건조하게 담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 너무 무력하고 무의미한 이 인물들의 존재가 이 건축물의 자재처럼 느껴지고 이 영화의 자재 같기도 했다. 그래서 그게 또 매력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그럼 2만, 3만, 4만, 5만.